지식과 감성, 약간의 넋두리까지 공존하는 본격 일방향적 수다의 장, 몽땅 다락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몽땅 다락방의 순무입니다. 요즘 날씨와 풍경을 느끼며 많이 떠오르는 문장이 있습니다. 빛이 비추는 모든 것들은 아름답다. 해가 짧아져 오후 4시 반만 넘어도 조금씩 노을이 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구에 가장 많은 햇빛이 들이우는 시간대인 것 같습니다. 흐르는 강물에 비추는 햇빛은 윤슬이 되고 나무에 가닿는 햇빛은 녹색이 됩니다. 한 곳에서 출발하여 모든 곳에 닿을 수 있는 건 햇빛 말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풍경을 보고 있으면 가끔씩은 현실감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넓은 강과 높다란 나무, 휴식을 취하는 새들과 자라나는 꽃들. 날이 점점 추워지면서 색채를 잃어갈 겨울이 천천히 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풍경을 또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이 순간을 영원히 유지하고 싶은 욕심이 강렬하게 듭니다. 불가능함을 꿈꾸게 하는 것들은 대체로 아름답고 무해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시고 계신가요?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생명의 시작인 봄과 에너지가 가득한 여름을 거쳐 끝에 다다르기 직전 가장 빛나는 것을 남길 수 있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청취자분들에게도 유의미한 결과물이 펼쳐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올 봄을 기다리며 충분한 휴식의 시간 또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몽땅 다락방의 주제는 화제의 넷플릭스 드라마 은중과 상연입니다. 드라마 예고편을 처음 보고 들었던 생각은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라는 영화와 비슷하다 였습니다.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 원작 이름이 7월과 안생으로 두 명의 주인공 이름을 나란히 적었기에 가장 먼저 생각난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었는지 예고편 영상에 달린 댓글들에 이 영화가 종종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제가 좋아하는 영화와 비슷한 선상에 놓인 드라마여서 관심이 갔습니다. 게다가 주연 배우가 또 좋아하는 김고은 배우가 맡았기에 보지 않을 이유가 더더욱 없어졌습니다. 이후 공개된 선공개 영상을 봤을 때 확신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 드라마를 무척이나 좋아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4분 남짓한 영상에서 보이는 두 배우의 연기력과 담고 있는 내용이 머리털을 쭈뼛쭈뼛 서게 만들었습니다. 공개 직후 몇 회차인지 확인하니 요즘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와 달리 15회차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길게 느껴져서 언제 이걸 다 볼 수 있나 하는 걱정을 품기도 했습니다. 걱정과 달리 1화를 시작하고 머지않아 일주일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모든 회차를 다 보았습니다. 드라마와 같이 호흡이 긴 작품은 매 회마다 감정 소모가 심해 정주행을 잘 하지 못하는 제게는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진 것 같았습니다. 몰입과 소모가 꼭 비례하지만은 않다는 걸 알게 해준 작품입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듯 천천히 쌓이는 서사와 마지막에 잊지 않고 터뜨리는 결말까지 그야말로 완벽했습니다. 저와 취향이 비슷하다고 느끼신 분들에게는 꼭 감상을 권하고 싶어 다락방에 가져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1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인공인 은중은 핸드폰을 보며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영화사 제비의 대표 천상현이 수상소감으로 은중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은중의 앞에 앉아있던 PD가 천상현 대표와 무슨 사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은중은 표정을 굳히며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말했지만 PD는 아무 사이도 아닌데 그렇게 거창한 소감을 남길 수 있냐고 말했습니다. 은중은 잠시 말이 없다가 예전에 친구였다고 대충 대답했습니다. 왜 과거형인지 매우 궁금하다는 눈빛을 보내는 PD의 성화에 절교한 사이라고 짧게 덧붙였습니다. PD는 멈추지 않겠다는 듯 왜 절교했는지, 어떻게 친해진 건지 등등을 쉼없이 물어보았습니다. 은중은 결국 이전에 자신이 써놓았던 상현의 이야기를 적은 글을 건네주었습니다. PD는 눈을 반짝이며 글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동시에 은중의 과거 회상이 시작됩니다. 은중이는 상현이를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만났습니다. 상현이는 전학생이었고 담임 선생님은 상현이를 소개하며 할아버지가 장관까지 하셨다며 본인이 자랑스럽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상현은 예쁜 외모에 당당한 표정을 짓고 있어 12명의 전학생 중 가장 눈에 띄는 학생이었습니다. 상현은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며 상현의 연자가 제비연이라고, 제비는 날라리라며 자기가 곧 날라리라고 했습니다. 반 아이들은 재치 있는 상현의 말에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은중은 왁자지껄한 소리 안에서 넋을 놓고 상현을 쳐다보았습니다. 저 아이와 친해질 수 있을까? 은중은 그렇게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하교 도중 은중은 우유 배달을 하는 엄마를 발견하고는 따라갔습니다. 엄마는 아파트 경비원과 이야기를 나누더니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가볍게 집을 둘러보며 더러운 곳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은중은 처음 들어가 본 아파트에 마음을 완전히 빼앗겼습니다. 안방에 화장실이 하나 더 있는 걸 보고 놀라며 엄마에게 화장실이 2개인 걸 봤냐고 물었습니다. 엄마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이런 곳은 화장실이 원래 2개라고 말했습니다. 은중은 큰 창으로 햇빛이 따뜻하게 들어오는 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에서 살게 될 아이는 누굴까? 은중은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늑하게 펼쳐진 방을 둘러보다가 엄마 몰래 메모지를 꺼내어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너는 참 좋겠다. 부러움을 담은 메모지를 옷장 안에 붙였습니다. 은중의 순수한 부러운 마음이 그곳에 남게 되었습니다. 반장 선거가 진행되던 날 반장은 당연히 상현이 되었습니다. 반장은 선생님이 없을 때 선생님 대신이라며 반장의 말을 잘 들으라고 담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어느 날은 은중의 짝꿍이 은중에게 자꾸 장난을 걸었습니다. 몇 번 조용히 경고하던 은중은 결국 큰 소리를 내고 맙니다. 선생님 자리에 앉아있던 상현이 고개를 들고 확인했습니다. 떠드는 사람에게는 회초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현은 단호하게 은중과 짝꿍을 불렀습니다. 은중이는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피해자인데 같이 회초리를 맞아야 한다니. 몇 번 소심하게 반항을 해보았지만 다른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은중에게 질타를 날렸습니다. 결국 은중은 앞으로 나갔고 상현에게 손바닥을 맞았습니다. 억울함이 가득 찬 손바닥은 고통에 더욱 반응하듯 은중이는 큰 아픔을 느꼈습니다. 터질 것 같은 눈물을 꾹 참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가정조사를 진행한 날이었습니다. 전학생들을 대상으로 엄마가 없는 사람, 아빠가 없는 사람에게 손을 들라고 담임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은중은 아빠가 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흠칫했습니다. 은중이의 아빠는 8살 때 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짝꿍이 은중을 툭 치며 너도 아빠 없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은중은 전학생만 물어보는 거라며 소리를 낮추어서 말했습니다. 짝꿍은 갑자기 큰 소리로 류은중도 아빠 없대요 라고 말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원래 있던 애는 상관없는 거라고 꾸짖었습니다. 은중은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느끼며 짝꿍을 원망했습니다. 가정조사가 있던 날에 수업이 끝나고 반에 나선 은중은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이를 본 윤현숙 선생님은 조용히 은중을 불러 자신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은중이는 윤현숙 선생님을 따라갔습니다. 창고에 들어가 선생님의 짐을 올려두었습니다. 선생님은 온 김에 잠시 쉬어가자며 은중이에게 앉으라고 권했고 캔 음료를 건넸습니다. 은중이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음료를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그런 은중이를 잠시 바라보더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도 아빠를 일찍 여의었다고, 어렸을 때는 그 사실이 너무 부끄러웠다고 말했습니다. 은중은 조금 놀란 표정을 지으며 선생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은 은중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비어있는 아빠의 자리는 공허할 수밖에 없지만 대신 그 자리에 조금씩 자기가 좋아하는 걸 채워나가면 언젠가는 가득 차게 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이를 채우는 건 자기 자신의 몫이라고 하며 은중이를 위로했습니다. 은중은 선생님의 따뜻한 말에 큰 힘을 얻었고 이날 이후부터 윤현숙 선생님은 은중이가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생님이 됩니다. 중학생이 된 은중이는 1학년 첫 시험날 전교 10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적표의 가장 위 1위에는 올 100이라는 점수 옆에 천상현이라는 이름이 써져 있었습니다. 천상현은 중학생이 되어서도 여전히 공부도 잘하고 인기가 많은 아이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은중은 부러움과 질투가 섞인 표정으로 성적표를 바라보았습니다. 친구들과 장기자랑을 준비하던 은중은 백댄서를 같이 하는 친구가 부상을 입으면서 혼자 백댄서를 하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쉬는 시간 교실 앞 복도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 천상현이 말을 걸었습니다. 자신이 백댄서를 하겠다고. 상현과 은중은 마치 이전부터 춤을 같이 춘 사람처럼 합이 척척 맞았습니다. 장기자랑이 끝난 후 은중은 친구들에게 들러싸여 사진을 찍었습니다. 상현은 근처에 쭈뼛대며 서 있었습니다. 은중이는 그런 상현을 보고 상현의 손을 잡아 같이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상현은 얼떨결에 은중과 다른 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수줍게 부위를 하는 상현의 표정에는 행복이 조금 묻어 있었습니다. 장기자랑 이후 은중과 상현은 절친한 친구가 됩니다. 처음으로 상현의 집에 놀러 간 날 같이 영화를 보고 있던 도중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윤현숙 선생님이었습니다. 은중은 반갑게 선생님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다가 환하게 웃으며 은중을 반겼습니다. 상현은 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째려보다가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상현의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기로 한 은중은 상현의 오빠 천상학을 만났습니다. 초등학생 때 윤현숙 선생님의 심부름으로 집에 갔던 날 중학생이었던 천상학을 본 뒤로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훌쩍 커버린 오빠가 낯선 은중이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상학은 은중의 첫사랑이 됩니다. 언젠가 상학은 사진학과에 가겠다고 은중에게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부에 입학했다는 현수막이 동네에 걸려 있었습니다. 은중은 상학의 대학 입학 이후 상현과 함께 상학에게 과외를 받게 됩니다. 상현은 자신의 오빠가 대학에 들어가면서 말이 없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어느샌가부터 상학은 가족들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이는 과외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중은 시험이 끝나고 상현의 집으로 갔습니다. 상학에게 국어 시험지를 꺼내 보이며 틀린 문제를 보여주었습니다. 상학은 지문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문제에서 염세적이라는 단어를 은중이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은중은 염세적이라는 단어가 꽤나 마음에 들었는지 상학에게 배운 이후 자신은 염세적인 것 같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서점에서 우연히 은중이 말하는 걸 들은 상학은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과외 시간에 처음으로 상학이 은중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는 어떤 걸 좋아하느냐고. 은중은 잠시 고민하더니 좋아하는 걸 줄줄줄 말합니다. 엄마, 동생, 친구들, 좋아하는 음식, 간식 등등. 과외가 끝나고 상현의 가족이 저녁을 먹을 때 상학은 갑자기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은중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말을 꺼내는 상학을 보며 상현은 놀람과 동시에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자신에게는 어느샌가부터 말도 걸지 않았던 오빠가 은중의 이야기를 하며 웃는 모습을 보니 미약한 열등감이 올라왔습니다. 은중이 상현의 집에서 자게 된 날 새벽에 깬 은중은 화장실에 가기 위해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방에서 나온 상학을 마주쳤습니다. 은중은 놀란 표정을 짓다가 인사를 했습니다. 상학은 별다른 말 없이 은중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저 가던 길을 가려던 은중이를 상학이 멈춰 세웠습니다. 그러곤 잠시 기다리라고 하며 자신의 방에서 카메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라이카 M3. 며칠 전 은중이에게 새로 샀다고 보여주었던 카메라였습니다. 상학은 카메라를 다루는 법을 알려주겠다며 은중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중이는 말없이 들으며 상학을 바라보았습니다. 설명을 마친 상학은 은중에게 카메라를 건넸습니다. 이제 네 거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은중은 자기가 이걸 어떻게 가지냐며 거절합니다. 그러다 곰곰이 생각하더니 일주일만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학에게 같이 사진을 찍자고 말했습니다. 상학은 긍정의 대답으로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은중과 상학의 첫 사진이 그렇게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상학은 그날 새벽을 마지막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상현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말도 없이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은중이 뒤늦게 소식을 접해 상현의 집을 찾아갔지만 이미 상현의 가족은 떠나고 난 뒤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은중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신입생들에게 적극적으로 동아리 홍보를 하는 캠퍼스가 비춰집니다. 은중은 홍보 거리를 걷다가 사진 동아리라고 써져 있는 부스 앞에 멈춰섰습니다. 부스 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가방에서 필름 하나를 꺼내며 동아리에 들어가면 이 필름을 직접 현상할 수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동아리원은 당연히 현상이 가능하다고 말하고는 입부 신청서를 건넸습니다. 신청서를 쓰려던 찰나 동아리원이 말했습니다. 저거 상학이 아니야? 은중은 그대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니 많은 인파 사이로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의 남자가 동아리 부스로 들어왔습니다. 상학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는 은중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은중은 아무 말도 못하다가 도망치듯 부스를 떠났습니다. 강의실로 들어온 은중은 뭔가가 생각난 듯 미친 듯이 가방을 뒤졌습니다. 필름이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은중은 다급하게 동아리 부스로 달려갔습니다. 필름을 보지 못했냐고 물어보니 동아리원들은 아까 그 필름을 잃어버렸냐고 말했습니다. 은중은 패닉에 빠진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뒤에서 손이 나타나더니 테이블 위에 필름을 올려놓았습니다. 은중이 찾던 그 필름이었습니다. 은중은 서둘러 필름을 챙겼습니다.
손의 주인은 김상학이었습니다. 은중이는 그렇게 사진 동아리에서 김상학과 인연이 닿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은중과 상학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 2학년이 된 은중이는 이제 신입생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며 상학과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상학은 저번 홍보 때 아주 독특한 신입생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입부 신청서에 써야 하는 가입 이유에 말할 수 없음이라고 쓴 사람이 있었다고. 은중은 웃으면서 어떤 사람인지 너무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신입생 환영회 날 은중은 조금 늦게 참석합니다. 상학은 은중에게 인사를 건네며 곧바로 특이한 신입생의 자리를 알려주었습니다. 은중은 파란 옷을 입은 신입생의 뒷모습을 보며 확인했다는 제스처를 보냈습니다. 한 명씩 돌아가며 신입 부원이 자기소개를 했고 드디어 파란 니트를 입은 사람의 차례가 왔습니다. 은중은 뒤를 돈 신입생의 얼굴을 확인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오랜 친구, 갑자기 사라져버린 친구인 상현이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상현도 곧이어 은중을 보았고 아주 맑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은중 또한 놀란 표정에서 점차 미소 짓는 표정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PD와 대화를 나누던 중 은중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중은 전화를 받았고 머지않아 당황스러움과 놀람이 섞인 표정을 보였습니다. 은중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멀리 상현이 앉아있는 게 보였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냉랭하게 자리에 앉은 은중은 할 말이 뭔지 본론부터 물어보았습니다. 상현은 그런 은중의 모습에 개의치 않은 듯 아무렇지 않게 딴소리를 했습니다. 은중은 싸늘한 눈빛으로 당장이라도 일어날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현은 그걸 눈치챈 듯 본론을 꺼냈습니다. 자신이 곧 죽는다고. 은중은 흠칫했습니다. 상현은 덤덤하게 자신은 암에 걸렸으며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은중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상현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은중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은중은 천천히 종이를 살폈습니다. 팜플렛은 스위스 조력 사망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상현은 한 달 뒤에 출국이라고 은중이 거기에 동행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은중은 아무 말 없이 팸플렛을 쳐다보았습니다. 잠시 뒤 보던 종이를 내려놓은 은중은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상현은 은중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은중은 가방을 챙기고 일어섰습니다. 가려다가 뒤돌아서 상현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되게 폭력적인 거라고.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10년 만에 찾아와 자신의 안락사에 동행해달라는 상유는 그간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은중은 과연 상현의 부탁을 들어주게 될까요? 여기까지 은중과 상현 3화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1화와 2화는 은중이와 상현이의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이 주를 이룹니다. 저는 아역들이 이끌어가는 회차가 유독 좋았습니다. 아역 배우들이 연기를 잘하기도 했고 섬세하게 서사를 쌓아가는 과정에 진심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어져 온 두 사람의 인연과 운명의 장난이라고밖에 느껴지지 않는 우연들을 보며 과몰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라마를 본 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느꼈던 공통점은 마치 잘 써진 한 권의 책을 읽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충분한 시간과 공을 들여 만든 작품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건네주는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은중이가 되기도, 때로는 상현이가 되기도 하면서 깊게 몰입하며 보았습니다. 은중과 상현을 보며 떠오른 문장은 받아들여짐의 경험이었습니다. 은중이와 상현이를 다르게 만든 핵심이 되는 요소 같았습니다. 드라마에서 은중이는 참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사람, 감정이 요동쳐도 결코 그 감정을 무기 삼아 휘두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몸에 배어있는 타인을 향한 다정에 보는 내내 감탄했고 또 부러웠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괴롭게 하는 질문에 답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궁금해하고 알아야 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은중이를 그렇게 단단하게 만들었던 걸까요? 저는 드라마를 보면서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경험이 그 역할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은중의 타고난 천성이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천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은중이는 초등학생 때 엄마와 남동생 셋이서 살았습니다. 작은 반지하 단칸방에서 유년 시절을 보냅니다. 대학생이 되고 상현이를 다시 만났을 때 은중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초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가난한 줄 몰랐다고. 이렇게 보면 가난은 참 상대적인 거라고. 이 대사에서 느낄 수 있듯 은중이는 가난했지만 가난하다고 느끼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은중이가 이럴 수 있었던 이유로 엄마와 깊은 유대 관계를 쌓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은중이의 엄마는 은중의 이야기를 늘 경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고로 남편을 잃고 온전히 가족을 부양하는 처지에 놓였음에도 은중이와의 대화를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은중이의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으면 먼저 물어봐 주었고, 은중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 진심을 다해 들어주었습니다. 이는 곧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는 경험이 되진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은중이는 유년 시절을 조금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은중이가 스스로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된 건 은중의 엄마가 그런 사람이었기에, 감정을 무기로 휘두르지 않고 경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 상현이는 불행히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상현이에게 엄마는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엄마는 오빠 천상학을 가장 사랑했다고 상현은 생각합니다. 상현이는 유복했지만 자신이 가족에게 받아들여지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가장 친했고 또 사랑했던 오빠와도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상현이는 이때부터 이미 혼자였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흘러가는 이야기를 보며 상현을 탓할 수 없었습니다. 선택의 순간에 결정을 내린 건 상현이었지만 그 선택을 내리게끔 만든 척박한 마음의 환경은 유년 시절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현이를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과 타인을 모두 괴롭게 하는 행동을 결심할 때마다 보이는, 자신 또한 괴로워하는 표정을 볼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은중이의 프로젝트를 가로채기로 마음먹은 상현이의 표정이 그랬고, 은중의 엄마에게 찾아가 자신이 나쁜 년이라고 말하며 눈물을 보일 때도 그랬습니다. 누군가 상현이에게 말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는 존재 자체로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너무나 빛나는 사람이라고. 은중은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상현이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상현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건네는 사랑이 두려웠던 건 아니었을까요? 사랑을 받기 위해선 자신이 그렇게 약하고 못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걸,
그걸 인정하면 정말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상현이를 보는 내내 두 발을 땅에 딛지 못한 채 사는 사람으로 보여서 불안했습니다. 이미 받은 상처가 너무 많아 그걸 설명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이의 마음은 어땠을지 감히 추측할 수 없었습니다. 네가 나를 받아주는구나. 끝내. 상현의 안락사가 진행되는 전날 밤 상현은 말했습니다. 상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은중이는 끝끝내 자신을 받아줄 사람이라는 걸. 은중이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은 상현이를 결코 인생에서 놓을 수 없다고. 30년의 세월 속에 둘이 가장 솔직하게 서로를 대한 한 달이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겨우 내어보일 수 있을 때까지 30년이 걸린 겁니다. 상현의 갑작스러운 침입은 은중이에겐 정말로 폭력적이었을 수 있습니다. 대뜸 찾아와서 자신의 안락사에 동행해달라는 상현의 말이 자신의 프로젝트를 훔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상현의 부탁이 기가 찼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상현이 마지막까지 은중이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은중이는 어땠을까요? 은중이는 상현이를 향한 애도를 끝내지 못했을 겁니다. 마음껏 그리워하고 추억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해소되지 못한 애정과 증오의 감정은 남은 삶을 괴롭게 만들었을 겁니다. 떠난 사람들을 향한 충분한 애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드라마는 여실히 보여줍니다. 은중이도 상현이도 상실을 이미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작가는 은중이가 상현이를 충분히 그리워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겪을 몇 번의 이별은 과거만큼 힘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남겨진 사람들에게 건네는 따뜻하고 사려 깊은 위로였던 건 아닐까요? 드라마를 끝까지 보고 난 뒤 저는 제가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만약 내가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된다면 그 사람을 추억하고 그리워하기만 한다면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떠나감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상현의 예견된 죽음 앞에서 그리고 끝내 눈을 감는 상현이를 보며 그럴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능하더라도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이별 직후에는 떠난 이를 그리워하는 것조차 못할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화를 보는 내내 불안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심장은 불규칙적으로 뛰었고 한숨이 끊이지 않고 나왔습니다. 결말을 알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다른 결말을 희망했습니다. 15화는 그 어떤 드라마보다 강렬한 여운을 남긴 회차였습니다. 은중이처럼 상현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언젠가 겪게 될 완전한 이별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언제쯤 아무렇지 않게 그리워하고 추억할 수 있을까? 정답이 없는 생각이었지만 고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별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느끼고 싶은 욕심인 것 같습니다. 미리 대비한다고 해서 감정이 줄어드는 건 아닐 텐데 말입니다. 다만 은중이가 끝내 상현과의 사진을 책상에 올려두고 바다를 보며 상현이를 떠올릴 수 있게 된 것처럼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려 합니다. 내 안에 당신이 남아있다면 당신은 결코 내 옆을 떠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당신을 추억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은중과 상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줄거리를 작성하고 느낀 점을 쓰면서 아직 채 소화되지 못한 감정들이 가끔씩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은중이와 상현이는
제 안 깊은 곳에 자리 잡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상현이처럼 스스로가 괴로울 선택을 내리기도 합니다. 괴로움이 나를 잠식하는 것 같을 때 은중이처럼 스스로를 안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이니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남겨질 사람들이 됩니다. 이미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이들을 위한 마음을 보는 일이 저를 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게도 그런 위로를 건네줄 수 있는 힘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힘으로 상실을 겪은 사람들에게 미약한 힘을 주고 또 그들에게 사랑을 돌려받고 순환하는 삶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저의 마음과 이 바람이 잘 담겼기를 바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뭉땅 다락방의 순무였습니다. 지식과 감성, 약간의 넋두리까지 공존하는 본격 일방향적 수다의 장, 뭉땅 다락방입니다.